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팀 김현미입니다. 저는 수습 종료 과제로 HTML5 기술을 이용한 사진 편집 툴을 만드는 것을 했는데요. 왜 수습 과제로 사진 편집 툴을 만들게 되었냐면요. HTML5 기술이 플래시나 액티브엑스를 대신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사진 편집 툴은 플래시나 액티브엑스 기반의 툴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현재 HTML5 기술로 기존의 그 사진 편집 툴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단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못 넘어갔네? 클릭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페이지는 제 로컬에 있는 건데요. 마크업은 다운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크업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 안 오셨네요. 지금 일단 보시면 이쪽에 썸네일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편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쪽에 이제 사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다운로드 받기 관련된 얘기고요. 추가하고 여기 썸네일이 있는 걸 삭제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먼저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좋은 선생님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이즈가 지금 800에 533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표시가 되면서 사이즈가 사진 보여지게 되고, 그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하게 되면 사이즈가 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제가 필터 만드는 내용들을 미리 보기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들을 제가 제작을 했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돌리기가 있고, 반대로 돌리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 효과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상하로 이렇게 바꾸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립하는 게 있어요. 어설프긴 하지만 이렇게 클립되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그레이 필터를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다운로드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필터 적용된 상태로 다운로드. 네, 그렇죠. 그럼 크롭하고 사진 크기도 또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크롭하는 거 사진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그대로 이제 지금 여기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상태로 이게 다운로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효과가 적용된 사진을 지금 로컬에서 다운받은 그 사진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하죠, 이제 보니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에 사용된 기술들을 설명드리면서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일 API를 사용하는데요. 사진을 사용자가 선택하고 그거를 썸네일에 뿌리기 위해서는 파일이랑 파일 리더라는 그 API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캐나이 유저에 보면은 모던 최신 브라우저는 거의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워킹 드래프트라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최신 브라우저는 지원하고 있다는 점. 이게 초안. 초안이라고 해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파일 리더도 역시 최신 브라우저는 거의 지원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나 지금 3.0, 안드로이드 3.0, 그 다음에 iOS는 6.0부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i는 10부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로컬 PC에서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팝업창 같은 게 떴었잖아요. 그거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HTML의 인풋 태그에 저기 타입을 파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따 데모로도 보여드릴 건데 텍스트 박스 버튼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아까의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억셉트는 지금 저렇게 주게 되면 이미지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없게끔 저렇게 막아주는 거고, 멀티플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한 개가 아니라 파일을 한 번에 여러 개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한 사용자가 선택한 사진을 온체인지 이벤트 핸들러의 함수에 등록하게 되면 파일이 바뀔 때마다 그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그 함수 파라미터를 넘어오는 이벤트 객체에 파일지라는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파일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파일 여러 개면 파일 리스트 배열로 갖고 오는데 그거를 이제 파일을 하나씩 객체로 꺼내서 그 파일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속성들은 4가지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이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그 마지막 수정 날짜,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사이즈,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타입 이렇게 4가지 속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가 얼마 이상인 경우는 뭐 못 갖고 오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이게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여기 BLOB라고 가로에 써져 있는데 파일은 기본적으로 BLOB라는 객체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랑 타입 같은 경우는 BLOB,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상속하고 있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설명할 게 많은데. 그럼 이제 파일을 제가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제 파일을 읽어서 썸네일에 넣어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썸네일 이미지에 넣기 위해서는 파일 리더라는 객체를 사용합니다. 파일 리더는 에러, 레디 스테이트, 리졸트 속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일이 읽히는 동안의 상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사용하기보다는 다음에 보여드릴 그 이벤트 핸들러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제어를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3가지의 메소드가 있는데요. 함수가 있는데 보통 그냥 간단하게 read as 데이터 URL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파일일 경우에 읽는 거고, 그 다음에 read as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리더 아까 말씀드린 핸들러인데요. 파일 리더의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이벤트 핸들러이고 지금 6개가 있는데 지금 로드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읽을 준비가 됐을 때 한 번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을 상태가 됐는지 확인하는 데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스는 읽는 중에 이제 계속 호출이 되는 거고, 어보드는 이제 취소했을 경우 혹은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호출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파일을 읽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읽게 되면 로드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파일 읽기가 끝났을 때는 로드 엔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의 그 파라미터로 프로그레스 이벤트라는 이벤트 객체가 전달이 돼요. 이것인데 지금 토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전체 값, 그 다음에 로드된 데이터 값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파일 전송 중에 프로그레스 바로 얼마큼 전송됐다는 상태 정보를 이걸로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이제 다 전송이 됐을 때에 그 타겟의 리졸트 값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읽어온 데이터의 결과값들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그 이미지 src에 넣게 되면은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를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에러는 말 그대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거고요. 예전에 파일 업로드 하다가 네.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건 해결 못했던 게 있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큰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용량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파일 사이즈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업로드가 다 끝난 이후에 그 파일에서 이제 API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갖고 와서 사이즈가 일정 용량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우리 템펄스 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파일이 이제 PSD 파일이 엄청 큰 거만 2기가 정도만 된다. 이게 업로드가 되면 업로드 되는 시점에 죽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HTML 파일 시스템에서는 되게 큰 파일을 업로드 시켰을 때도 그 용량 제한하는 모식이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파일을 그 읽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사이즈를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일 업로드가 되기 전에 네. 미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파일을 선택을 하잖아요. 열기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가 그 파일의 지금 현재 용량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큰 사이즈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일을 읽는 과정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이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좀 큰 사이즈를 올리면 사이즈가 많지 않네. 이걸 올린다고 치면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큰 파일이 없더라고. 이미지를 아무리 구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전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때 작은 파일들은 다 성공했는데 디자이너가 PSD 파일을 올리는 순간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다 업로드가 완료가 돼야 그 파일의 속성을 읽어볼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파일을 읽어본다는 게 그 파일 선택해서 선택하고 열기를 눌렀는데 뻑이 났다는 거예요? 네. 딱 업로드 되는 순간 이게 막 업로드가 되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얘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니까 브라우저가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용량 이미지로 처리가 가능한 건지. 그럼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음악 쪽에 가면은 지금 선택이 안 돼요. 아까 이미지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만 선택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하나씩밖에 설정 안 했는데 그 멀티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까지도 선택이 가능하긴 해요. 몇 개까지 돼요? 그건 테스트 안 해요. 한 개가 있을까요? 멀티로 했을 때 개수 제한을 주는 거죠. 멀티 0 뭐야 한 개 아니면 n 개. 아니 멀티면은 그거를 이제 파일로 이렇게 리스트 갖고 오잖아. 그때 자를 수는 있겠죠. 10개 이상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업로드가 된 이 후에 저희가 로직으로 제어하는 거지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그쵸.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자가 파일 선택하고 또 썸네일을 볼 수 있는 그 과정인데요. 네, 다음은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 캔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캔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와 속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의 속성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넓이랑 높이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 중에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미 메소드는 캔버스에 그려진 이미지를 데이터 URL로 변화를 해줍니다. 이 의미는 그 아까 파일 리더에서 읽어온 결과를 데이터 URL로 변화를 해서 그거를 이미지 SRC에다 넣게 되면 아까 썸네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현재 상태를 그 데이터 URL로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로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링크에 넣어주게 되면 그걸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인자를 2개를 봤는데 처음에는 타입인데요. 기본적으로 PNG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JPG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퀄리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0.0에서 1.0으로.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고 하는데 크롬에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음은 캔버스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함수와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캔버스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뭔가 컨텍스트를 얻어오는 방법은 canvas.getContext에서 2D라고 하면 2D 형태의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해 반환을 해주고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내부적으로 캔버스에 들어온 상태를 저장하는 스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택은 캔버스의 넓이나 해치 값을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전의 상태를 변형했던 상태를 저장하거나 그 상태를 다시 복원할 때 이 두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복원하는 기능을 하시면 됩니다. 스택으로 저장하는 내용들은 트랜스폼된 그런 변형을 가했던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클리핑 했을 때 그런 범위들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드로잉에 관련된 함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계속 함수 얘기만 해서 이제 53 시트 중에 20시트밖에 안 갔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좀 내주세요. 네, 다음은 이미지를 캔버스에 그리는 함수입니다. 이미지의 일부를 떼가지고 그걸 캔버스에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그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썸네일을 선택하면 캔버스 이미지가 그려졌잖아요, 그대로. 그걸 할 때 이 드로우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클리핑된 영역에 어떤 이미지를 다시 그릴 때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재로 받는 게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이미지 엘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캔버스 엘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엘리먼트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미지랑 캔버스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파라미터로 기본적으로 3개를 받고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8개인가? 9개죠? 9개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DX는 D로 시작하는 거는 목적 캔버스고 S로 시작하는 거는 원본 이미지 객체를 얘기하는데 그 이미지에 DX, DY로 하면은 캔버스에 그려질 좌표 XY를 이쪽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DW, DH 같은 경우는 그 그려질 좌표의 넓이와 높이를 캔버스에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목적의 캔버스가 있으면 일정 부분의 그 지점과 그 다음에 넓이 값을 주면은 그 이미지를 캔버스의 어떤 위치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를 설명하기 전에 이미지 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입니다. 넓이와 높이를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 이 데이터라는 속성이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라는 속성에는 디바이스 픽셀의 색상 구성 요소를 8비트 정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이처럼 가로가 2cm 넓이고 높이가 4cm인 이미지라는 게 있다면 그걸 이런 순서대로 배열에 담고 있는 거죠. RGB, 알파값 순서대로 이렇게 담고 있어서 인덱스 값, 그 밑에 있는 게 인덱스 값이거든요. 0번째는 첫 번째 픽셀의 레드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은 첫 번째 픽셀의 그 그린 값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하나의 배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은 이 색상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필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 이미지 데이터 객체를 캔버스에서 얻게 되면은 캔버스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라서
만약 변형을 하거나 뭔가 조작을 했으면 그걸 다시 캔버스에 그려줘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면 제가 아까 컬러에 그 나타낸 숫자 범위가 0부터 255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심장님은 아실 텐데. 어떤 거? 예? 다시 설명. 이 하나의 픽셀의 한 레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이 0부터 255예요. 숫자 값이 범위가 왜 그럴까요? 이해 몇 맞아요. 2의 8승인 값이 256인데 그래서 그 값이 범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음료 사드릴게요. 스타벅스로. 네, 그러면 이 이미지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넓이와 높이를 주게 되면 그 넓이와 높이의 크기를 가진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또 이미지 데이터는 투명하게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지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 이미지와 동일한 그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이미지 데이터를 그 캔버스에 x, y 좌표를 시작으로 하고 넓이가 뭐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데이터 부분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시 캔버스에 그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put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인자로 이미지 데이터를 받고 두 번째 인자로는 캔버스에 그릴 x, y 좌표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의 일부분을 그리고 싶을 때에 더티 x, 더티 y 좌표를 지정해주고 넓이들을 지정해주면 일부분을 또 잘라서 그릴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x, y 좌표에 어떤 이미지 일부분을 그리고 싶으면 저쪽에서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캔버스에 이미지를 그리거나 그린 이미지를 이미지 데이터로 바꿔나 또 그거를 다시 그리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뭐에다 써먹을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이 변형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좀 더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처음에 트랜슬레이트인데요. x, y 값을 받고 있고요. 트랜슬레이트는 캔버스의 현재 0,0 좌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0,0에다 이미지를 그리게 되면 이 상황이 되는데 제가 x, y 좌표를 옮기려면 캔버스에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랜슬레이트에서 좌표한 다음에 드로우 이미지를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 0,0이라고 지정했는데 위에서 트랜슬레이트 위치를 변환했기 때문에 저 위치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인데요. 양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x값, y값의 비율로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1.5배로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1.5배로 커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음수값을 대입하게 되면 뒤집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하 좌우로 반전했던 효과를 이걸 이용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이 원본 사진이라면 트랜슬레이트로 이렇게 넓이값만큼 좌표를 이동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0,0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그 상황에서 이제 음수값으로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 x 좌표로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효과가 뒤집히는 효과가 생겨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하 좌우 위 아래로 바꾸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오른쪽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
이렇게 되는 부분이 X표고 이쪽이 Y좌표잖아요. 보통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X좌표를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반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서 좀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반대가 된다는 점을 좀 확실히 이해하시면 가로 좋을 것 방향으로 같아요. 바뀌니까 X좌표인 거고 네. 세로 방향으로 바뀌니까 Y좌표인 거예요.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맞아요. 생각하면 헷갈릴 것 같고 네, 맞아요. 반전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그걸 모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고 다시 그 반전했던 걸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이게 스컬 이용해서 좌우 반전을 시킨 거고 이게 위아래로 반전시킨 게 아까 그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 트랜슬레이트랑 스컬을 이용해서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테이트인데요. 로테이트 함수는 파라미터로 라디안 값을 받습니다. 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은 위키 찾아보세요. 공식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제가 구하려고 했던 각도가 90도라고 치면 90 곱하기 매스 파이 나누기 180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해진 라디안 값을 로테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90도로 틀어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캔버스가 이 위치인데 저렇게 라디안 90 해가지고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 캔버스 영역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중심점이 0,0이 위쪽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캔버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좌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포토 H 값을 넣게 되면은 이게 위로 이렇게 끌려져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돌아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우 이미지로 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트랜스레이트 0,2의 좌표를 변경하는 게 트랜스레이션이잖아요. 네. 트랜스레이트로 해도 되지 않나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트랜스레이트로 0, 그 좌표만 바꾸는 거라서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얘는 회전되니까 응. 반전 효과는 못 줄 것 같은데 이거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그 공식들을 대입하면은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더 쉽고 사용자들 이해하기도 좀 개발자 이해하기도 좀 쉬운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 그 드로우 이미지에 0,하고 마이너스 포토 H를 줬잖아요. 높이를 줬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거 좌표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X축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Y축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0,0의 위치랑 양수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90을 줘서 위쪽으로 돌리는 건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90 레디안 값을 주게 되면 이 상황이 되고 다시 이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를 변동시켜서 이렇게 보이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걸로 이걸 만든 거예요. 돌리는 거. 반대로 돌리는 것도 이렇게 돌리는 거. 네, 이제 필터입니다. 드디어 필터가 나왔죠. 제가 필터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을 하면 필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방법이랑 그 다음에 콘볼루션이라는 공각적 필터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이용하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이미지 데이터를 다시 보시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미지 데이터 얻어온 거의 데이터에 보면 1차원 배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배열의 값 레드, 그린, 블루, 알파 값을 저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뽑아낸 값에다가 뭔가 가중치를 주거나 이렇게 변화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회색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게 될 레드랑 그린, 블루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값을 다시 그 각 레드, 블루, 그린 값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갈색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네거티브 필터를 만드는 건데요. 아까 255라고 했었잖아요. 맥시멈 값이. 그 맥시멈 값에다가 그 레드, 그린, 블루의 값을 빼가지고 다시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반대의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밝게 약간 이미지를 밝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원래 값에다가 30 정도의 저는 값을 줬는데 30 정도는 아무튼 그 더 높은 값을 주게 되면 더 밝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 값들을 이렇게 가지고 더해서 주면은 이렇게 좀 밝은 이미지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갈색의 느낌과 그 다음에 좀 파란색 느낌을 주는 필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갈색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랑 그린 값을 좀 값을 더 줘서 변화를 시켰고, 좀 블루의 느낌을 좀 더 줘서 이제 다운이라는 새벽이라는 필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공간적 필터링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목이 마르네. 스페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필터링의 개념은 원래 신호처리 분야에서 풀이의 변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근데 신호처리 분야도 전혀 모르고 풀이의 변환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풀이의 변환이라는 게 공간적인 신호를 그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수학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 영역의 영상을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시키고 또 주파수 공간에 있는 특정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필터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러 필터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다고 알려진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공간적 필터링이고, 이 공간적 필터링은 그 단순히 픽셀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필터링하는 방법으로 매우 간단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그 공간적 필터링에는 마스크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윈도우, 템플릿 커널이라는 용어로도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스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필터링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듯이 보통 마스크 이쪽 가운데 있는 게 마스크인데요. 그 3행 3열, 즉 3차 정사각 행렬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개수는 사실 고정이 아닌데 이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연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3차 정사각 행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짝수로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홀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운데 픽셀의 위치를 필터링해서 그 뽑아내는 그 결과값을 가운데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홀수의 차수로 증가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3차 행렬 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는 이미 한 픽셀이 있다고 치면은 그 주변 8개의 픽셀을 마스크의 값과 곱해서 그 모든 값들을 더하면 어떤 한 값이 나오죠. 그 값을 다시 그 원 위치의 픽셀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필터링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미지 데이터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8개의 픽셀을 얻어와야 하는데 첫 번째 픽셀의 레드 값의 주변 값을 갖고 온다고 표시를 하면 지금 4번과 8번과 12번 픽셀이 될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의 넓이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값들을 이렇게 뽑아오는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 값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마스크 값으로 곱한 다음에 다시 더해가지고 그 값을 다시 대입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알면 쉽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라서 저는 마스크 배열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이 마스크 배열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 마스크 배열을 따로 이제 어떤 효과마다 그 값이 다르거든요. 보통 그럼 3x3으로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 설명드릴 거는 블러링 또는 스무딩이라고 불리는 그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인데요. 평균값 필터와 평균 가중치값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33 마스크를 쓰는데 이 34라는 그 행렬의 모든 총합이 1에 가까워질수록 1보다 커질수록 밝기가 증가하고 1보다 적을 경우에는 밝기가 감소를 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 1에 딱 맞게끔 하게 되면 그 밝기나 이런 게 감소하지 않은 형태에서 그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9분의 1로 해가지고 그 값을 곱했는데 이것 말고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평균 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상이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그 주변의 픽셀들의 값을 많이 참조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심하게 좀 흐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중 필터를 주는 방식을 가중 청구값을 주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6분의 1, 16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가 16분의 4로 가장 가중치가 높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합은 16분의 16으로 1 전체 값은 1이 됩니다. 이 마스크를 아까의 그 계산으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흐려지는 이미지 전체가 흐려지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필터가 됩니다. 다음은 라플라시안 마스크 필터인데요. 델스케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막 미분적분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결과값을 이 마스크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그 이미지 사이에 그 이렇게 경계값들을 이렇게 노출해서 보여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평균값 필터랑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라프라시안 마스크 필터를 이용해서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원리는 원래 미적분 방식 F라는 원본이 있으면 자, 아까 가중치 평균값 필터로 구한 그 부드러운 사진이 그 F-라고 치면 원본 이미지에 그 값을 빼게 되면은 G라는 그 아까 라프라시안 그 이미지 필터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원본에다가 그 라프라시안 이미지를 더하게 되면 경계값이 뚜렷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원리는 그래요. 원리. 네. 근데 실제 구현하는 데는 이런 복잡한 영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다시 털을 주게 되면 아까 그레이 봤던 거랑 약간 좀 밝게 주시면 발색 이거는 세피아 이거 제가 만든
약간 블루 느낌의 새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핑크색 느낌의 스티터. 네, 아까 반전. 네가티브. 반전은 또 반전하는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흐린 이미지. 이렇게 좀 점점 흐리게 되죠. 그 다음에 엠보스. 이것도 엠보스도 역시 그 똑같이 아까 그 값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주게 되면 이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선명하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레퍼런싱. 이거 반대로 경계감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썸네일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이거는 아까 이미지를 읽어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SRC의 데이터 값 바꿨잖아요. 데이터 URL을 딱 박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적용된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효과 적용된 걸 썸네일로 나타내주는 거. 그거는 캔버스. 이거는 전부 다 캔버스. 그럼 그 영역들이 다 캠퍼스 네. 영역이에요? 전부 다 캔버스 영역이에요. 이쪽. 저거는 맨 처음에 로드 한번 들 때만 시키는 거예요. 어디요? 이쪽이요? 캔버스에. 아니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캔버스 객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지만 선택해야지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크롭하고 막 그럴 때는 안 먹더라고요. 예, 크롭할 때는 요 원본 이미지를 기준으로 여기서 뿌려주기 때문에 크롭된 이미지를 하진 않아요. 네. 네, 제가 구현한 소스는 깃허브에 다 올려져 있고요. 제가 PPT에 설명하지 않았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캔버스 사이즈를 줄여서 이미지 비율에 맞게끔 그냥 줄여가지고 다시 그리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자르기 약간 크롭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div 그 벤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우스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그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늘려주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드로우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영역만큼 잘라서 다시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수습 종료 과제를 준비하면서 그 HTML5 기술로 이런 툴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불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참석하기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